안녕하세요. 1학년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갑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고대 정치 부분을 배웠었다면 이번 시간은 고대 사회와 종교 그리고 사상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유학, 고대 사회의 통치 이념의 기반이 되었던 유학 유학이 어떻게 탄생했고 또 이 유학이 어떻게 고대 사회의 통치 이념이 되었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뒤에 보시는 이분은 이 고대 유학을 창시한 공자라고 하는 분의 인물상입니다. 보시면 되게 부음하게 생기셨고 약간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창시한 유학이 동아시아의 정치 사상으로 2000년을 주도해온 정치 이념이었던 사상이라는 것을 아시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유학은 고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을까라는 주제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8, 29페이지 지금 한번 읽어 보시고 이제 바로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자, 오늘 수업 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목표는 고대 사회의 유학 수용의 배경과 발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유학 사상이 고대 사회의 정치, 사회 질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우리 먼저 유학이 어떤 학문이고 그리고 유학이 언제 시작되었으며 또 어떻게 여러 나라들의 통치 이념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이 먼저 등장한 시기는 중국이 여러 나라들로 분열되어 있는 춘추전국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당시 고조선 시대였고요. 그리고 기원전 7세기에서 2세기까지를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는 중국의 여러 나라들이 성장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시대의 여러 왕들은 자신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웃 나라보다는 더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을 자신의 문하에 두고 여러 조언을 하면서 통치 이념을 묻기도 하고 그 이념을 실제로 그 나라 통치 경영 방식으로 삼아서 운영해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노라고 하는 나라가 보이십니다. 중간에 노라고 하는 나라에 여러분 오늘 배우게 될 이 유학을 창시한 공자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공자는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질서를 잡아야 된다.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예다. 예로서 신분에 맞는 역할, 그 역할과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신분에 맞는 행동들과 언행들, 그다음에 생각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교화를 시켜서 나라를 통치하고 또 나라의 질서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통치 방식을 제시하게 됐고 그것이 유학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유학을 수용한 그 국가가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강해지는 나라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 춘추전국 시대 가운데 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했고 이 한나라에 의해서 이 춘추전국 시대가 통일이 됩니다. 통일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그 한나라의 통치 방식이었던 유학이 동아시아 전체 지역으로 퍼지게 되면서 유학이 동아시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 먼저 알아두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국의 유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학이 처음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질 때는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어떻습니까? 중국의 한자, 중국의 글자였던 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 한자로 쓰여졌던 그런 유학 교재들이 있었겠죠. 유학 책들이 한자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한자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또 이것들을 처음에는 뭐로 도덕 규범으로 인식하면서 유학이 수용이 되더라. 그래서 보시면 뭐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충성이 필요하고 뭐 부모와 자식 간에는 효가 필요하고 그다음 뭡니까?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는 친히 신뢰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도덕 규범으로 처음에는 유학이 인식되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도덕 규범이 국가 통치에 굉장히 유용하더라. 그리고 사회 질서를 잡아가는 예의로서 또 사회 질서를 잡는 그런 규범으로서 유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국가 통치를 위해서 유학이 수용되기 시작하고요. 또 중국과 교류를 할 때 이런 예의범절, 격식이 바로 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에도 필요했기 때문에 유학이 본격적으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 이 유학의 보급을 통해서 또 뭡니까? 행정 실무에 능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반 사상으로 이 유학을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국은 이 유학을 조금 더 사회에 보급하고 또 통치 이념으로 삼아가기 위해서 본격적인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교육기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유학이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구려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학 교육기관을 설립합니다. 수도에는 태학이라고 하는 지금의 고등교육기관,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태학을 설립해서 이제 귀족 자제들에게 유학 교육을 보급하기 시작했고요. 지방에서는 경당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유학 경전과 함께 역사, 무술 교육을 가르치기 시작하더라. 백제는 오경박사라고 하는 유학의 5개 경전이 있습니다. 5개 경전에 능통한 그런 교수들이죠. 교수들을 오경 박사를 이제 설치해서 또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또 유학 경전을 들고 지식인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전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더라. 신라는 어떻습니까? 신라에서는 뭐 이렇게 딱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고 임신서기석이라는 비석이 하나 발견됩니다. 근데 그 비석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뭐 3년 동안 유교 경전을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들이 국가에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가 담겨진 이런 임신서기석이라는 비석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진흥왕 순수비에도 유학경전의 내용이 인용되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신라도 유학을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남북국 시대의 유학은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 시대까지는 이제 통치 이념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남북국 시대, 요 남북국 시대 중에서 첫 번째 신라중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중대는 이제 유교 정치 이념을 강조하면서 왕권 강화에 이 유학을 본격적으로 더 심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그래서 유교 정치 이념을 더 강조해서 무열왕계 직계자손, 신라중대를 이끌어가는 그 왕들이죠. 그래서 무열왕을 비롯해서 그 무열왕의 후손들이 이 진골 귀족들을 견제하면서 왕권을 더욱더 강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 왕과 신하 사이에 이런 뭡니까? 지위를 확실하게 두기 위해서 이 왕의 권위를 높이는 역할로서 이 유교 정치 이념을 더욱더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그래서 유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살펴보시면 신라중대 때는 국학, 신문왕이 설립한 신라중대의 전성기를 구가한 왕입니다. 이 신문왕이 설립하고 이 유학을 익힌 인재들을
실질적인 국가의 통치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들을 많이 양성을 하죠. 양성을 하고 여러분 당시에 진골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육두품들을 더욱더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두품 유학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되면서 이 육두품 유학자들을 이용해서 신라 진골귀족들을 견제해가면서 이 유학교육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이더라. 뿐만 아니라 8세기 말에는 원성왕 때에 이제 독서산품과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평가해서 이 평가가 높은 학생들에게 높은 관직에 등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바로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죠. 하지만 여러분 신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골품제도라고 하는 굉장히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죠. 이 신분제도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학에 뛰어난 인재를 높은 관직에 올리려고 해도 결국 진골귀족이라고 하는 이런 골품제의 신분제도 때문에 이 독서산품과는 제 역할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유교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독서산품과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는 것. 이건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다음 발해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의 기록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발해의 전반적인 역사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해 역시도 유교 정치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전 시간에 우리 배웠었죠. 삼성육부. 여러분, 발해의 중앙관제였던 삼성육부에서 이 육부의 명칭이 유교의 덕목으로 이름이 정해졌다는 거. 충인의 지예신이라고 하는 유교 덕목으로 지어졌음을 보면서 아마도 발해 역시도 유교 정치를 강조하는 국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해의 유학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이 설치되었고 발해의 많은 유학생들이 당의 과거 시험입니다. 당의 과거 시험이었던 빈공과에 가서 신라 유학생들과 경쟁하는 그런 기록들도 남아있는 걸 봐서 아마도 발해에서도 유학교육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신라 말 유학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말에는 유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먼저 살펴보면 이제 신라 말은 신라가 성장을 하다가 발전 끝에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 당연히 사회 모순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하면서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사회의 유학은 이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이 사회가 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도록 개혁을 주장하는 사상적 바탕을 제공하게 됩니다. 당연히 유학을 받아들였던 여러분 육두품 세력과 또 도당 유학생들이 이 신라 말 사회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이 당시 사회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고 있던 신분제, 골품제도의 모순을 비판하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뭐 골품이 낮으면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없고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자기 아버지가 진골 귀족이면 능력 없어도 높은 관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신분제, 이 골품제가 결국은 신라를 병들게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하고 지배체제의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유학자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진골 귀족들은 이런 개혁을 거부하게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육두품들은 반신라적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더라. 대표적인 인물이 최승우, 최언희와 같은 유학자들이 있습니다. 육두품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신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라고 주장하면서 최승우 같은 경우는 후백제를 건설한 견훤의 책사로 들어가게 되고요. 최언희 같은 경우는 처음 후고구려를 세웠던 궁예의 밑에 있다가 이제 고려를 세우는 왕건의 책사로 들어가게 되면서 신라에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결국 신라 말의 유학은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개혁적인 분위기가 신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
고려라고 하는 나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전개가 되더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등교하게 될 텐데 등교하면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수행평가를 실시할까 합니다. 수행평가는 여러분 지난 4월 17일 개학해서부터 오늘 시험 친 데까지 여러분 어딥니까? 여러분 신석기 시대부터 쭉 해서 초기 국가, 고대 국가 거쳐서 지금까지 배웠는데 이 내용 가운데 여러분 인물 한 명을 선택해서 그 인물에 대한 탐구조사 보고서를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금 집에 있으시면서 한 인물을 정하세요. 지금까지 나온 수업 내용 중에 인물 왕도 좋고 유학자도 좋고 승려도 좋고 어떤 인물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 가운데에 있는 인물 한 명을 선택해서 그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 그리고 그 인물의 업적, 그 인물의 공과 과를 여러분 살펴보고 인물에 대한 평가 등을 여러분 자료를 수집해 오셔서 그 시간에 여러분들 인물 탐구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는 게 이번 수행평가를 치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 동안 계시면서 인물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시고 준비 잘 하셔서 다음 주에 가지고 오셔서 보고서를 쓰는 걸로 그렇게 수행평가를 할 생각이니까 준비 잘 해서 오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